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발전 수준과 행복 지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행복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음식이 가장 맛날 때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배고픈 순간에 먹을 때라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보라. 행복은 남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남과 비교함으로써 가늠한다.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가치와 만족도가 달라진다. 열등감이나 우월감, 자기 비하나 자존감은 모두 남과 비교함으로써 생겨난다. 비교는 나를 자극하여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비하라든가 질투심, 시기심, 좌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고 평범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바꿔버리기도 한다. 우리 내면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간의 내면과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간다. 사람은 자기 세계관의 크기만큼 세상을 이해한다.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한 사람을 지향으로 삼으면 나의 인격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반면 나의 현재 처지와 상황은 나보다 못한 이들과 견주어야 한다. 열등감에 젖고 자기 비하에 빠져드는 것은 나의 존재가 본래 못나서가 아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은 상처이다. 아무리 불평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 자신의 처지를 낮은 이와 비교하라는 말은 현재에 안주하고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긍정하고 감사하라는 뜻이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를 일러 자족이라고 한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조건과 지향은 달라진다. 왜 나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실제 우두머리는 하나이다. 나머지는 직원이거나 손님이거나 부하이다. 부하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혹 눈에 벗어나지 않을까? 내가 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괜히 열심히 했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나 않을까 생각하며 몸을 사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시를 받은 일만 하고 목구멍까지 자오른 옳은 말도 삼키고 남들 하는 수준에 맞춰 일을 한다. 이른바 복지부동, 땅에 엎드려 꼼짝도 않는다는 뜻이다. 주어진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며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시키는 것만 하는 머슴의식이다. 나를 잃어버리고 남의 눈과 귀에 좌우되어 가짜 하나로 살게 된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척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못해 시켜서 일하는 것과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일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즐거워서 일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곳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이고 진실의 자리이다. 환경이나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주인공으로 서라. 그러면 어느 곳이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참된 진리의 자리가 된다. 주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함을 알면서도 생각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양심에는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나쁜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합리화는 양심을 속이는 큰 적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생각에 비리를 눈감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사람은 대부분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를 잘 안다. 그렇기에 양심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자기 합리화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한다. 나만 그런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처럼 합리화에 익숙해지면 예민했던 양심은 점차 감각을 상실해 간다. 도산 안창호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주요 원인으로 정직과 성실의 부족을 들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여, 두 가지를 지켜라. 첫째는 속이지 말라. 둘째는 놀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큰 바탕이다. 사소하고 자잘한 일에도 반응하는 예민한 양심, 그런 순결한 양심이 있었기에 그는 거대한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으며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에도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남의 눈치를 보며 자기 검열을 한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내 얼굴 표정을 바꾼다. 심지어 나의 감정조차 나의 감정에 맞춘다. 결국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호남실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존재 위백규는 어릴 적부터 천재의 면모를 보였다. 2살에 육갑을 외웠고 6살에 이미 글을 쓸 줄 알았으며 8살에 주역을 배웠다. 게다가 손귀한 집안의 마지로 태어났으니 가족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이러쿵 저러쿵 주문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그럴수록 자유로운 행동은 제약을 받고 심적 부담은 커갔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각오를 다졌다.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를 하자.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자고 우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본래의 나를 지키며 살아가리라. 그는 이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실용학문을 펼친 호남실학의 비조로 우뚝 섰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간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남의 눈치나 사회적 규율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기대와 어긋나거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가 난다. 화가 나면 마음은 통제불능이 되고 기운은 쭉쭉 빠진다. 도대체 마음속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나? 화가 나면 참아야 하나? 표출해야 하나? 한신의 이야기를 보자. 한신은 항고조 유방이 항우를 제압하고 천하를 제패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장수이다. 그는 젊은 시절 무척이나 가난하여 자주 굶었다. 그런 한신을 업신여겼던 동네 젊은이들이 한신에게 시비를 걸었다. 내 놈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내 칼로 나를 찌르고 죽음이 두렵다면 내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한신은 묵묵히 건달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서 갔다. 이를 본 사람들은 한신을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후에 제후의 자리에 오른 한신은 자신을 욕보인 젊은이를 불러 벼슬을 주고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내게 모욕을 주었을 때 내가 어찌 죽일 수 없었겠느냐. 그를 죽인다 해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참고서 오늘의 공을 이룬 것이다. 순간의 화를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신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한때의 화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잠깐의 화가 평생의 후회로 남기도 한다. 실제로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후회스러운 상황을 가져오는 일이 주위에는 참 많다. 야유하는 관중에게 대들다 중징계를 받은 운동선수,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친부모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다짐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이 관계가 틀어지는 일 등 삶에는 화를 참지 못해 평생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현대인에게는 참을 인자 셋이면 합병 난다는 말이 더 와닿을 듯 싶다. 화를 풀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기만 하면 병이 된다. 감정을 풀지 못하니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답답해지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것보다는 화를 터뜨리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도 있다.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화를 참아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신이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는 대로 행동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화를 꾹꾹 누른 것이 아니라 화를 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감정을 조절했다. 옛 사람들이 화를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화를 꾹꾹 눌러 삼키라는 뜻이 아니라 화를 잘 조절하라는 의미이다. 누가 내게 초콜릿을 준다고 하자. 그것을 받으면 초콜릿은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그대로 상대방의 것이 된다. 누가 내게 쓰레기를 준다고 하자. 받으면 쓰레기는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것이다. 화가 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내게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문제될 일이 저절로 사라진다. 화가 폭발하지 않도록 평소에 감정을 쌓지 말고 잘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지혜이다.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의도와 결과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선의로 한 일이
꼭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며 나쁜 짓을 했다고 꼭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별 뜻 없이 꺼낸 말이 왜곡되어 예기치 못한 비난이 따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기도 한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회자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하는 마음이 들고 나쁜 일이 터지면 모두가 비난하는 것만 같아 대인 기피까지 생긴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기란 쉽지 않다. 마음은 상황에 따라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쉬 흔들린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초연하게 처신하기란 정말로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학자인 윤형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각지 못한 비난에 걱정할 것 없고 가분한 칭찬에 좋아할 것 없다. 내가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 있으면 반성하여 고치면 된다. 내가 본래 잘못이 없으면 저들의 괜한 비방을 무엇하러 따지겠는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착한 행실이 있으면 저들이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게 본래 착한 행실이 없다면 남들의 괜한 칭찬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된다. 사람이 행실을 닦는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면 된다. 내 잘못을 깨우쳐주면 내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보탬이 된다.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 시시콜콜 따지려 해봤자 나만 손해이다. 나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욕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흥분하기보다는 신경을 끄는 것이 낫다. 또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저들이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별한 일도 없는데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이 된다. 상대방은 틀림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비맞추는 말을 하는 것일 테고 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후기의 문신 이달중은 애호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기뻐할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그도 기뻐할 일이다. 반면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두려워해야 한다. 요컨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다. 기운을 빼앗기고 자고 우면한다. 내가 나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조마조마한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데에 연연하다가 본래의 나를 잃고 만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떳떳하게 서는 것이다. 남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든 과도한 칭찬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삶의 줏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남들의 평가 따위는 뭐가 중요하랴.